PC를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불찰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 스스로 이 부분을 내가 제대로 못 챙겼구나 해서 제가 사과를 드린 것이고, 소환대기주의라 밖에 못 나오니까 그런 시비를 하는 거고 내가. 네, 대선이 13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여론의 향배를 종잡을 수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정치권 민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저희가 쭉 그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청와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지 16일 만인데 이 16일 만 이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밖에 답이 나오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상당 부분 이제 전례에 비하면 좀 늦은 거거든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이제 이틀 만에 만났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이제 13일 만에 만났는데 이번에 이제 16일 만에 만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이제 경선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무효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결선 투표를 요구하면서 경선 승복을 했지만은 네. 교수님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그 오늘 오전 지금 그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청와대 상춘제인 거죠, 대변인?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기가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저희가 잘 아는 녹지원이라는 잔디밭이고요. 지금 두 분이 걸어 들어오는데 걸어 들어오는 전면에 상춘제라는 전 한옥 스타일의 저 건물이죠. 지금 상춘제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좀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 시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 14일 만에 회동을 했고 원팀 구성에 합의를 했고 또 선대위에 이낙연 전 대표도 합류하기로 함으로 인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28일 날 7박 9일의 유럽 순방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뭐 전체적으로 한 달 뒤에나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 더구나 또 야권에서 맹공격을 펼칠 수 있고 또 그러면 왜 윤석열 후보는 안 만나주느냐라는 그런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만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청와대에서는 또 괜한 또 오해를 살까봐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대변인께서 전에 청와대에 재직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만나는 게 뭐 관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배 교수님 앞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으면 당연히 만나는 게 관례적인 거죠. 그리고 네. 다소 지금 시점도 좀 늦었고 청와대가 처음부터 사실은 발표 내용부터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뭐 애초에 후보가 됐을 때 요청이 왔고 이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라는 발표도 좀 애매한 부분. 그다음에 어제 뭐 박병희 대변인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사실은 뭐 선관위의 대화 내용까지 뭐 유권 해석을 했다는 거를 발표한 것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지금 경선 후유증이나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이제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권 대선 후보가 이제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통상의 경우는 좀 본관에 있는 접견실에서 만나는 경우가 좀 그동안은 많았는데 상춘제라는 곳, 그다음에 식사가 아니라 뭐 차담, 그리고 뭐 예정됐던 27일보다는 좀 당겨져서 오늘 만나는 게 어제 발표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완전히 갈등이 봉합되는지 아니면은 대장동 건에 의해서 야권으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해서 청와대가 부담을 갖고 있는지 어쩐지 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전
차담회가 끝나고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한다니까 브리핑한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대변인께서 장소와 관련된 메시지를 좀 말씀해 주셔서 일단 추가 좀 질문을 드리면 본관에서 만나는 것과 상춘제에서 만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통상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춘제는 외부 손님이 왔을 때 네. 외부 손님 주로 이제 외국 정상들이나 아니면 얼마 전에 저희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만은 경제계 회장단 노찬 뭐 이런 거 있을 때 쓰는 그 외빈용 그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제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만나면 통상의 경우 이제 본관에서 접견실에서 소인실에서 좀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더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상춘제라는 곳을 택했고 그것도 차담으로 진행된 거. 이것도 저는 뭐 이후에 브리핑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 해석이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또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변인 이 같은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고요. 네. 이 만남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맹공을 펼치고 있어요.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그리고 대장동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좀 너무 지나친 공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관행처럼 지금 자리를 잡아온 그런 일종의 정치 문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시비가 계속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법적인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권 해석이 내려왔는데 만나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만날 때도 역시 이제 중앙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만났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펴므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노리기 위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드는 건 어떻느냐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집권당 후보를 만나줬다면은 또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가 되든 뭐 윤석열 후보가 되든 아니면 뭐 홍준표 후보가 되든 그쪽에서 대통령 만나고 싶다라는 면담 요청이 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 야당의 대통령 후보도 만나는 그런 새로운 정치 문화를 열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은 그 뭐 말씀 주셨지만은 야당에서 그런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 이번의 경우 이제 대장동이라는 건이 있으니까 특수한 경우인데 이철희 정무수석이 두 분 만남 이후에 발표를 하겠지만 사실은 통상의 경우 쭉 보면 이 비공개 회담이라는 것 그다음에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어쩌면 역사 속에 다 묻혀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야권은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철희 정무수석이 브리핑 그 회동이 끝나고 나면 공개를 관련된 내용을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듣고 나서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 그 집권 여당의 그 대선 후보가 대통령을 만나는 거는 여야 가리지 않고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오늘 만난 시점 그리고 만남의 장소를 선택했을 때 청와대에서 나름 그 정치적인 오해나 뭐 의혹 같은 거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 이 정도까지는 두 분 모두 공감을 하신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은 일단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대장동 관련된 이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또 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녹취를 공개했는데 먼저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거 주고 말고 할 거야.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그러면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네, 그러니까 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 황무성 전 사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 사장입니다. 그런데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중도에 사퇴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퇴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 이 사퇴할 때 외압이 가해진 게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핵심은 이제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이 외압의 주체가 이재명 지사냐 아니냐. 이제 전 지사가 됐군요.
그 문제인데 지금 이제 녹취록이 폭로된 것을 보면은 상당 부분 압력을 강하게 한 것은 맞아요. 지금 이제 임기가 3년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데 도중에 물러나라고 하고 있고 또 그 물러나라고 요구한 시점이 이제 화천대유가 설립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대장동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이제 사퇴 압박을 한 주체가 유동규 또는 유한기 뭐 또는 정진상 이런 선인지 아니면 뭐 이재명 지사까지 배후에 있는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만약에 수사가 들어간다면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릴 부분이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추측만 있을 뿐인데 그 부분은 뭐 저희도 지금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이제 황무성 전 사장 같은 경우 사직서에 대해서 본인이 일단 사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사퇴 요구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고 모멸감을 느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뭐 본인이 또 이재명 당시 지사 또는 이제 시장을 찾아가서 퇴임 인사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깊은 원한까지는 뭐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나는 본인이 퇴임 인사 왔기 때문에 속으로 무슨 뭐 그만둘 만한 뭐 사유가 있었나 보다. 라고만 얘기를 생각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사퇴 압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게 사실은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이 대장동에 소위 저런 돈잔치가 있게 되는 설계를 누가 했느냐 그리고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 이재명 후보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녹취록 나온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이재명 후보 쪽으로서는 해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지금 황무성 사장의 지금 녹취록이 나오는 게 사장직을 사퇴하라고 시장실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라는 전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안에 보면은 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거론이 되고 소위 말하는 실사라고 하는 정진상 정책실장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황무성 사장의 사퇴에 시장실이 개입했고 이를 이재명 시장이 알고 있거나 혹은 최소한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다 이런 결과가 되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화천대유와 설립 그다음에 지금 도계공의 수익률과 수익액을 정리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황무성 사장이라는 사람을 속아내고 유동규 사장 직무대리를 통해서 이거를 설계하려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녹취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해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전에 저희가 그래픽에서 보는 것처럼 뭐 통상의 경우 와서 인사를 했는데 왜 그만두는지 아니면 뭐 적응을 잘 못해서 그랬나 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도 석연치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재명 시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남시의 기관이고 그다음에 의혹을 갖고 설립했던 건데 거기에 초대 사장이 저렇게 석연치 않은 상황으로 사표를 썼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도 있었는데 지금은 황무성 전 사장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이 뒤에 배후에 있었던 것 아니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수사가 물론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 설계에 개입했느냐 이런 거를 밝혀줄 수 있는 주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와 관련된 어떻게 연결고리일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재명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외압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요. 정진상 전 실장 역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야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손중성 검사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손 검사가 오늘 오전에 영장심사에 출석했는데 관련된 화면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 전에 그 김웅 의원도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고 또 변호인 선임이 조금 늦어져서 11월 2일 날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주말에 구속영장을 쳐놓고 보통 영장 치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오픈을 하고 그러면서 경선 일정 때문에 시급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황당한 우리 야당의 경선 대선 개입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당은 저 하나 잡으면 집권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봐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주장을 좀 그 정리를 간략하게 하면 일단 피의자에 대한 그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이례적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지금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은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당시 법무장관 지명자 후보자와 관련해서 청문회가 잡힌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갔고 그리고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수사도 없이 바로 기소를 한 그런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제가 볼 때는 할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사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해가지고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본인 같은 경우 뭐 11월 2일이나 11월 4일 이후에나 좀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11월 5일 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11월 5일 날 윤석열 지금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면 또 이걸 이유로 해서 대선에 정치 개입하기 위한 것이니까 나는 또 소환해가지고 나를 조사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또 핑계를 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 주장하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도 그러고 손준성 검사도 그러고 어떤 정치 개입을 명분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본인들이 정치 개입을 방패막이로 지금 수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은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인이 당당하다면은 지금이라도 즉시 수사에 응하는 것이 맞고 근데 이제는 뭐 선택할 여지도 없어요. 오늘 이제 영장 실질 심사하고 그 결과가 나와서 지금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이제 본인은 더 이상 지금 수사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수사에 응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좀 진실만을 얘기해 주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잠깐 팩트만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일단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역으로 오히려 이른바 그 대권 야권 주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야권 주자를 핍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생각을 하고 오히려 역으로 일단 손 검사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고 일단 또 명백한 증거라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 조성은 씨 제보자 조성은 씨한테 보낸 텔레그램 문자 손준성 보냄은 이게 허위가 아니다라는 건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 관련된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 그리고 최초 전달 경로는 아직 그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송 검사 측에서도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최초 작성이나 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팩트를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사건의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네. 저는 뭐 수사가 시작이 된 지금까지도 공수처가 얼마나 기반 수사를 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손준성 검사의 오늘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갖고는 투박하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윤석열 후보는 우리 화면에서 본 것처럼 12월 2일이라고는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22일이라는 설도 있고 해서 날짜는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전체 얼개는 그런 거죠. 특정일 날 출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공수처에서 우선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청구가 기각이 되고 나니까 손준성 검사가 이후에 이제 출두를 하지 않았는데 이걸 봐라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그동안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투박하게 수사를 하는지, 그렇다면은 어떤 수사에 대한 능력이나 그다음에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분명한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이제 말씀 주셨지만은 손준성 검사에게 문자를 보내서 느닷없이 공수처가 야권 대선 경선 일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빨리 출두를 해라라고 하는 거는 공수처가 전혀 고려하지 않아야 될 변수까지 문자에 남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일부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공문을 보낼 수도 있고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서 출두를 요청할 수도 있고 한다는데 문자를 저렇게 석연차게 보내서, 그것도 야당이 경선 일정에 맞춰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나와라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거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게 그럼 공수처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수사를 하는 거냐라고 바라볼 지점이 있다,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법원에서 지금 사전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영장이 집행이 된다면 저는 공수처가 그동안 기반 수사가 좀 제법 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좀 확인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이어서 굉장히 무리하게 무언가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제를 넘기기 전에 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 구속영장 심사를 하면 검사 측 그리고 손준성 검사 측이 치열하게 서로의 주장을 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을 하는데 결국 두 분의 해석 차이는 좀 있지만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이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공감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렇죠. 잠깐 네. 짧게 좀 첨언을 하면은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매우 단순해요. 지금 피의자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입건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검찰 또는 뭐 공수처가 부르면 당연히 소환돼가지고 조사에 협조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손준성 검사도 그러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러고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라고 그래도 협조하라고 그래도 지금 안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걸 정치 개입으로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문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고려해서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맞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11월 5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됐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또 후보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또 야권 후보 핍박이라고 또 수사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못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최소한 12월까지 넘어가면 안 되고 속전속결로 이걸 해가지고 그 전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저는 당연히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더 이상 반대 논리를 이걸 무조건 정치 공작으로 몰고 가지 말고 본인이 떳떳하다면은 빨리 수사 협조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다음 주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교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셔가지고 일단 여론조사를 좀 먼저 보고 그 대변인님께 답변 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주목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어제 그 MBC 보도 내용인데 대선 사자 가상 대결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홍준표 후보, 심상정 후보, 또 안철수 후보를 넣었을 때 이 결과, 또 다음 결과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이번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넣었을 때 결과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지금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일단 홍준표 후보가 사자 가상 대결에서 약간 그 오차범위 내입니다만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윤석열 후보는 그보다 좀 떨어져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게 사자 대결에서도 좀 밀리는 걸로 나오는 결과예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은데, 하나는 그동안 그 사자 대결 내지는 양자 대결에서 조사 기간마다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좀 앞서 있던 것들이 상당폭 하락했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만들었던 전두환 정권에 대한 평가, 이어서 있었던 개사가 논란에 대한 타격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 사지선다형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자 가상 대결에서 저런 결과 나온 거는 홍준표 후보가 약간의 약진을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의 변별력에서는 크게 차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와 심상정 후보의 합의 지금 보면은 한 두 가지 경우 사자 가상 대결 보면 다 10%를 넘어요. 그러면 저희가 몇 달 전쯤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박빙의 1대1 대선 구도가 될 거다라는 거와는 달리,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경선 후유증이 좀 있고 야권에서도 지금 4강의 이전 토론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뭐 비호감 대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안철수, 김동연, 심상정 등의 여야 일당을 제외한 제3지대의 약진도 제법 보인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 그다음에 제3 후보 군들의 합이 제법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 해석해볼 대목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 조사, 조금 전 여론조사의 조사 기간을 보면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조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전두환 씨 관련된 발언, 그리고 그 이후에 SNS 사진 등을 통해서 논란이 많이 불거졌었잖아요. 그게 좀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찬양, 미화 발언, 그리고 또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사과 논란, 이런 부분은 국민의 감정을 매우 심각하게 건드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회복이 좀 쉽지 않고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무슨 문제로 직결되냐면은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본선 경쟁력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야권의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규정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야권의 대립 사이로, 그 이유는 본선 경쟁력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본선 경쟁력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밀리는 그런 상황, 그것도 뭐 사자 가상 대결에서도 그렇고 1대1 대결 구도에서도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밀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다. 따라서 뭐 얼마 남지 않은 11월 5일에 국민의힘의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자들도 계속해서 결국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후보들 간의 그 팽팽한 그런 그 지지율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달리 결선 투표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고 최종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서 합산해서 하는 건데, 오늘 뭐 앞서 제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일반 국민 상대로 한 여론조사 문항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소위 말하는 가상 대결 결과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의 여론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그동안 주장해 왔고,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전체 4명의 후보를 나열을 하고 이 중에서 본선 경쟁력 내지는 적합도가 누가 높은지에 대해서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 된다. 양측이 굉장히 부딪혀 온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는 가장 깊은 쪽에는 경선이 시작될 때부터 논란이 됐던 소위 말하는 역선택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이런 논란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선관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방식을 보면은 1대1로 묻고 누가 본선 경쟁력이 높은가를 한 번에 묻겠다라고 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 이재명 후보와 유승민 후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맞붙었을 때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을 거냐라고 묻는 설문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측의 주장을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가상 대결의 효과도, 그다음에 경쟁력의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문항을 아마 선관위에서는 지금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발표를 한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결국 그 방식과 문항은 확정이 됐는데 아직 구체 세부 내용이 아직 공개는 아직 안 된 상태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양쪽,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홍준표 후보 측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양자 대결 구도를 가지고 본선 경쟁력을 반영하자라는 입장이고,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사지선다형으로 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된 것은 본인들의 지지 기반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60대 이상의 고령층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비해서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2030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특히 이제 호남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도 상당 부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지선다를 할 경우는 본인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당초에는 뭐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두 가지 방식을 50대 50으로 혼용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뭐 전달된 얘기로는 아니다.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문항을 만들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하나의 문항을 만든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어떤 뭐 줄다리가 예상이 되고 또 설령 양측의 캠프가 다 동의하지 못한다면은 이런 결론이 나서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경선 후유증까지 또 어떤 뭐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일단 지금 저희 YTN 취재상으로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구체적인 문구 등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구가 또 나오면 지금 그 후보들 사이에서 어떤 또 이해관계가 그렇죠. 연결돼 있는지 좀 파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에서 만났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만나는 과정 지금 그 언론사에서 들어가서 장면을 좀 찍은 게 있습니다. 관련된 화면이 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걸 좀 보고 오겠습니다. 우선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경쟁을 치르고 나면 또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또 서로 좀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1월 날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 해도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많이 좀 개발하고 또 정책을 통한 선의 경쟁을 펼쳐 주십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께도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또 다른 후보들께도 또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의 핵심 가치라고 하는 민생, 또 개혁, 평화의 가치를 정말 잘 수행해 오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로 우리 문재인 정부 일원 아닙니까? 어쨌든 저도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관련된 녹취를 들었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에게 좀 덕담을 건넸습니다. 축하한다 덕담을 건네면서 원팀을 강조를 했는데 관련된 녹취 보시면서 어땠는지 간략하게 짧게 한마디씩 좀 듣겠습니다. 일단 뭐 두 분 다 선거법 또 그리고 정치 뭐 개입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한 메시지를 준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분 다 원칙론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일단 수고했다, 축하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을 가지고 좀 선의의 경쟁을 해달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원팀을 좀 만들어라, 상처를 딛고. 그런데 뭐 원론적인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재명 전 지사의 입장에서도 이번에 시정연설이 아주 좋았다. 그리고 또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그런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회동이 앞으로 상당 부분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좀 탄력을 주는 그런 회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시겠지만은 역컨벤션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지율이 2%에서 3%포인트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낙연 후보하고 또 회동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회동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다시 결집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대통령께서는 축하를 뭐 했고 이재명 지사의 얘기가 저는 더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핵심 가치를 수행해 오는데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하면서 자기도 본인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지금 아주 단락적인 만 갖고는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만은 아무튼 친문 세력의 지지를 좀 구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저희가 이제 저 회동이 11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 끝났다는 얘기를 저희가 방송 중이라 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쩌면 이게 언제 끝났는지 그다음에 차담이 이어서 또 다른 일정을 좀
계획과 상관없이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도 두 사람의 만남에 어떤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거라 좀 더 이제 브리핑을 공식 브리핑과 끝나는 시간 그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더 확인해 보는 게 오늘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브리핑을 할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 브리핑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과의 그 말씀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달라고 당부했고,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갈등을 빚었던 대선 경선 여론조사 질문을 한 개로 통합해 묻기로 확정했습니다. 경선 후보 4명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는 형태로 질문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DSR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고 대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20% 내리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폭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10%, 경유도 8%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이른바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PCR 진단검사 수요가 급증할 경우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앤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66명으로 급증 없이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70여 명 늘어난 건데 주 중반 이후 확산 추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은 1,24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923명이 확진돼서 국내 환자의 74.1%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5.9%로 대구와 충남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숨진 환자는 15명이 늘어서 국내 사망 누적은 2,78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도 12명 추가돼 현재 334명입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77,434명이 받아 누적 4,084만 7,884명, 접종률은 79.5%입니다. 이 가운데 42만 7,919명이 접종을 완료해 누적 3,642만 4,121명, 접종률 70.9%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국내 확진자가 직전주보다 1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338명으로 직전주에 1,561.9명보다 223명 남짓 줄어서 감소폭이 14.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 사이의 접촉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동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주 전국 이동량은 직전주보다 3.7% 증가했는데 수도권이 3.4%, 비수도권은 4.1%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 달부터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이른바 백신 패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이 제도가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른 시기에 접종을 완료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민을 위한 추가 접종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148만여 명에 달하는 얀센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추가 접종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번 주 국내에 공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 백신 초도 생산 물량 243만 5천 회분이 이번 주 중 국내에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입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후 두 번째로 우리 기업이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하게 됩니다. 백신 패스를 위한 PCR 진단검사가 당분간은 무료로 유지되지만 앞으로 유료로 바뀌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방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감염 고위험 시설에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고 입장하도록 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카지노 시설 등 13개 시설과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와 집회가 이런 백신 패스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나지 않은 미완료자가 고위험 시설에 입장하려면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늘면서 진단 검사량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 정부는 시설 이용 목적의 PCR 검사는 유료로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검사 결과가 통보되는 방식인 문자를 그대로 백신 패스로 활용할지 음성 확인서 발급 형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대면 소비 쿠폰 사용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 쿠폰 9종의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비대면 사용만 가능했던 외식이나 공연 소비 쿠폰의 대면 사용을 허용하고 숙박이나 체육, 영화, 프로스포츠 관람 등 4차 대유행에 중단했던 쿠폰은 다시 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소비가 늘면서 경제 성장률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위드 코로나 성공을 위해선 먼저 실시한 나라들처럼 자영업자의 숨통을 더 트이게 하는 지원, 그리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해 선진국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망자가 속출해 대규모 지역 봉쇄를 장기간 취했던 영국.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은 매우 신속하고 과감합니다. 올해 2월 입원율과 사망자 수 등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업종별로 위드 코로나 전환율과 방식을 고지했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률 50%를 넘자 지난 7월부터 사실상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지만 오히려 입국 규제 완화 등 일상 회복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상승하는 등 자영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호주 등의 경우도 영국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 50에서 70%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며 자영업자 삶의 숨통을 트이게 해서 경기 활성화를 시도하고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들 국가보다 최소 한 달에서 4달 이상 늦게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상황. 대한상공회의소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활성화돼 올해 경제 성장률이 4% 위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의 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역 단계를 지금보다 빨리 알리고 자영업자 지원을 당분간 더 해야 하며 백신 패스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를 높이는 등 4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자영업자 지원책을 연장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우리도 이런 피해 지원 대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 방식에 맞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상위는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화이자 어린이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모더나도 자사 백신이 6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즉각 배송할 준비에 들어간 데 이어 겨울철 확산에 대비해서 저렴한 자가검사 키트도 대량 생산할 채비에 착수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6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서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면역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4,753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이 같은 잠정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인 용량의 절반인 50 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4주 간격으로 2차례 투여한 결과 젊은 성인과 비교해 1.5배 수준의 항체를 생성했다는 겁니다. 부작용도 대부분 피로와 두통, 열 등 가볍거나 보통 수준의 증상이었으며 심근염과 같은 희귀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는 관련 데이터를 곧 보건당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더나 백신은 12세에서 17세 대상 긴급 사용도 아직 허가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먼저 신청이 이뤄진 화이자의 5세에서 11세 대상 백신은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배송 등 접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We worked with Pfizer to modify the packaging of the pediatric doses to make it easier for pediatricians, family doctors, and other providers to provide vaccines to children. And these vaccine doses will be shipped with all the supplies needed to vaccinate kids, including smaller needles. 또 겨울철 확산에 대비해 저렴하게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대량 생산하기로 하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FDA 승인 절차를 통해 자가검사 키트를 더 싸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 7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겨울철 5차 재확산을 차단해 광범위한 확산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백신 승인과 접종, 검사 키트 대량 생산 등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어린이와 의료적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당국이 비행기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새 여행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항공편에 오르기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As of November 8th, foreign national air travels to the United States will be required to be fully vaccinated and to provide proof of vaccination status prior to boarding an airplane to the United States. 백신은 미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과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모두 해당됩니다. 미 당국은 예외도 뒀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이 용이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의료적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국의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50개가량 나라의 입국자도 정부가 승인한 서류를 지참하면 제외됩니다. Those who are eligible to travel but not yet vaccinated will need to provide proof of a negative COVID-19 test within 1 day before their flight's departure. 미 당국은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이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을 추적하기 위해 항공사가 승객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한국도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기존 음성 증명서 외에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4만 2천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했습니다. WHO의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서는 지난 8일부터 14일 사이에 67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4만 2천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는 여전히 0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백신 국제 공동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에서 백신 199만여 회분을 받기로 했지만 아직 실제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폭등하는 가계 대출을 막기 위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른바 DSR 강화를 골자로 하는 추가 대출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차주 단위 DSR 규제 시기를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주 단위 DSR 규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 개개인별로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을 따진 뒤 대출 총액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금융당국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 내용은 대출 한도를 줄이고 심사를 강화하는 겁니다. 실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담보인정 비율 LTV는 담보가 되는 자산에 비례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직장인 한 명을 예로 들어볼까요?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연봉 6천만 원 직장인이 서울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LTV 50%를 적용해서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DSR은 다릅니다. 소득과 비교한 금융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등장했던 직장인은 연소득이 6천만 원이니까 DSR이 40%라면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은 최대 2,400만 원이 됩니다. 무엇보다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자동차 할부까지 모든 금융권 대출을 다 계산하는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엔 이 직장인이 서울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쳐보겠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니까 여기서부터는 DSR 40%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신용대출 만기를 7년으로 잡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계산하면 최대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2억 7,500만 원이 됩니다. 8억 원짜리 집을 사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신용대출의 만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1년에 갚아야 할 것으로 보는 원금이 커진다는 뜻이겠죠. 이를 고려하면 가능한 대출 금액은 2억 2천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무려 5,500만 원이나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계산이 워낙 복잡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마다 조건이 다 달라서 그때그때 은행에서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내년에도 강력한 대출 관리를 진행한다고 강조한 만큼 한동안 실수요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대출 한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대출받기 더욱 팍팍해진다는 소식에 실수요자들은 하나같이 걱정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어려운 사람만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집값이 내려가지 않으면 앞으로 집 사기는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돈가스를 튀기고 양배추를 자르고 점심 장사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17년을 지냈지만 결국 이번 월세는 대출로 때웠습니다. 그거 갚는데 3천만 원 받은 구성에서 1,000만 원 쓰고요. 그리고 1,000만 원 같은 월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하니까 임대료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이자 갚으랴 월세 내랴. 이 가게에서 나오는 돈은 사장 인건비는 없다 쳐도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갚을 돈은 1억 원이 넘는데 앞으로 대출 받는 게 힘들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이렇게 수입이 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도 못 견뎌서 지금 다른 거 막 지금 이금융권 지금 이게 이제 유지가 오래되면 또 돈을 빌려야 될 거잖아요. 대출 갚아야 되고. 정부가 가계 대출을 더 조인다는 소식에 여기저기서 푸념이 쏟아졌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막다 보니 저소득층만 더욱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더 어려운 사람은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대출을 디딤돌 삼아 인생 계획을 세웠던 청년들은 이제 영영 기회가 사라질까 야속함이 앞섭니다. 이사를 하거나 다음 단계를 이제 밟아가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 확실히 좀 두려움을 많이. 여기에다 전세 대출도 갈수록 팍팍해질 거란 생각에 내 집 없는 사람은 어쩌나 한숨이 나옵니다. 그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수요자에 맞는 대책이 별도로 나오고. 가계부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미리 준비한 규제 카드를 앞당겨 선보인 정부. 대출 증가도 잡아야겠지만 대출 없이는 당장 살 길이 막막한 서민들은 어찌해야 할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급등하는 물가 안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유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인하 가능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할당 관세율 2% 적용 중인 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유류세 인하 방침이 발표된 가운데 국제 유가는 공급 부족 우려 속에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과 보합 수준인 배럴당 83.7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특히 12월물 브렌트유 가격이 장중 한때 86달러대로 급등하면서 지난 2018년 10월 최고점인 86.74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3분기 한국 경제가 0.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남은 4분기에 뚜렷한 회복이 나타나지 않으면 올해 연간 4%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유지했고 9월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3분기와 4분기에 0.6%씩 증가하면 올해 4%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지만 3분기 성장률이 0.6%의 절반에 그친 것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손 검사는 법정에서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설명하겠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발 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시나요?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절차가 많이 부당하다고 보시나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왜 보내셨어요, 검사님? 후배 검사에게 지시하신 거 맞으신가요? 누구 지시 받고 고발장 보내셨을까요? 어떻게 소명하실 거예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1,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그 횟수나 양도 상당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노인 보호시설에서 직원들 관리가 소홀한 사이 70대 치매 노인이 사라져 석 달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최근 보호시설에서는 치매 노인이 이탈하는 사고가 빈번한데요. 보호시설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노인 주간보호시설입니다. 회색 티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남성이 출입문으로 걸어갑니다. 치매를 앓던 74살 김영수 씨입니다. 시설 직원 2명이 있었지만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간 김 씨는 서울 탄천교 인근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뒤 석 달째 소식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보호시설 측의 부주의로 이 사태가 벌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모시러 갈게요 이랬더만 그때 이제 어르신이 없어지셨다고 그래요. 한여름 옷 입고 나가서 물도 한 방울 못 마시고 그렇게 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밥도 안 넘어갔어요. 시설 측도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문을 열고 다 잠기는 걸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분이. 그분이 좀 실수였죠, 그분이. 김영수 어르신을 찾았는데 김영수 어르신이 안 계시니까 그때 알았던 거죠. 담당 구청인 송파구는 시설 측이 김 씨를 방임했다고 판단하고 석 달간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엔 전북 정읍의 한 요양시설에서도 70대 치매 노인이 직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설을 빠져나갔다가 겨우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치매 노인의 시설 이탈이 빈번한 데에는 보호시설의 만성적 인력 부족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7명을 맡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7명당 1명을 요양보호사를 채용을 해놓지만 하루에 근무 인원수는 엄청나게 작아져요. 노동 강도가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르신들의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또 요양급여를 노리고 기준 미달 시설이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해 요양기관 설립 기준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사무실에서 생수병 물을 마신 직원이 갑자기 쓰러진 이른바 생수병 사건.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는데 경찰이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는 숨진 동료 직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직원이 지방 발령 가능성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는데 경찰은 숨진 동료 직원의 계획적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회사에 있던 생수를 마시고 직원 2명이 쓰러진 다음 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또 다른 직원 A씨를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우선 A씨의 행적을 조사한 뒤 범행 방법 등을 조사해 왔는데요. 이후 사건에 일어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주변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회사 내 다른 직원들로부터 범행 경위와 관련된 진술이 일부 확보됐는데요. A씨가 줄곧 상사의 업무 지적에 힘들어했고 지방으로 인사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자 불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네, 인사 불만을 이유로 수상한 행적을 벌인 정황도 포착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씨는 경상남도에 있는 사무실로 인사 발령이 나는 걸 피하려고 수상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선 지난 8월쯤 1년여 동안 생활하던 직원 숙소에서 나와 서울에 따로 집을 얻었습니다. 또 서울에 여자친구가 있어서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거짓 소문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서울에 머물러야 하는 핑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방으로 인사가 날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자 독극물을 사들이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 2명 가운데 숨진 40대 남성 팀장이 A씨에 대해 업무 지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의도적인 보복 범행의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독극물을 사용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 이걸 구매한 과정도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숨진 피해자의 몸속에서 검출된 독극물은 살충제에 사용되는 유독물질인데요. 같은 물질이 A씨의 자택에서도 발견됐는데 여기에 조금 전 경찰은 숨진 용의자의 혈액에서도 같은 독극물이 검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말쯤 이 물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는 독극물을 직접 검색한 흔적은 물론 구매 기록까지 나온 겁니다. 특히 인터넷 치약 전문 쇼핑몰에선 소속 기관을 인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자신의 회사와 계약된 다른 회사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해 소속 기관으로 속여 독극물을 구매했습니다. 자택에선 모두 3가지 유독물질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무색무취의 살충제 성분 독극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도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몸속과 A씨의 자택에서는 독극물이 나왔지만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생수병에서는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생수를 마시기 전 다른 음료를 마셨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변인 조사를 통해 범행 경위를 더 정확히 조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일단 숨진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는 A씨가 이미 숨진 상황이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역대 최고 이익을 발표한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가도 $1,000를 넘어서면서 이른바 천슬라 고지에 올라갔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대란과 공급망 병목에도 테슬라의 주가는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5일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12.66% 급등한 $1,024.86로 장을 마쳤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1조 100억 달러, 1,183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자동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세계적 빅테크 기업의 상징인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시총 1조 달러는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 회사 알파벳만 보유한 기록입니다. It's like valuations have lost their mind and there's all this speculation. It's almost like Tesla's equivalent to Bitcoin. 테슬라 주가 급등은 렌터카 업체 허츠의 40억 달러어치로 추정되는 대량 주문 소식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허츠는 내년 말까지 테슬라의 보급형 세단 모델 3 10만 대를 구매할 것이라며 전기차가 렌터카 시장에서 점점 더 주류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전기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제조업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향후 수익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9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상향 조정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테슬라 주가 급등이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뉴욕 증시 다우와 S&P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오늘의 경제 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상승장에 머물고 있는 코스피, 이 시각 현재 3,040선까지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미 뉴욕 증시 훈풍에 우리 증시도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나흘 만에 1,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이 시각 현재 1% 넘게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가 10% 이상 크게 오르면서 투자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이 시각 현재 1,16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위험 선호 분위기가 환율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밤 달러화의 반등과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 등이 변수로 거론됩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2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보시겠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두바이유, 브렌트유 모두 여전히 80달러 선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유가를 끌어올렸고요. 겨울철 난방 수요가 급증할 경우엔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 아래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곳 도심 공원에도 가을 정취가 한가득 묻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9도까지 올라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밤의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이 19도, 광주가 20도, 부산 22도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중부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 남은 한 주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은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극심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 NEC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